40년. 한 여학생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이러한 기법이 잔혹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가족들은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그 질문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1968년 9월 6일,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가정에서 로셸 워드가 태어났다. 그녀의 언니 앤드리아는 언제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다. 둘 사이의 유대감은 굳건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앤드리아는 동생을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밝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가족은 세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레드블러프에 살았다. 그곳은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과 언덕 위로 안개가 자욱한 서늘하고 습한 겨울로 유명했다. 1983년 당시 주민은 약 1만 명이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다.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자녀가 있는지, 누가 누구와 친구인지까지. 마을은 목장과 과수원으로 유지되었다. 농업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몇 채의 타운하우스가 있는 소박한 중심가는 사방이 농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끝없는 들판, 비포장도로, 지평선에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이 펼쳐져 있었다. 1983년 로셸은 학교에 다니며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동물과 노인을 무척 좋아하는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찾았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노인들과 체커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몇 년 동안 받지 못했던 관심을 선물했다. 이 활동은 로셸에게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꿈꿨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한 번에 한 소녀가 한 번의 방문으로. 불행히도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83년 3월 3일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잿빛 아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니는 그때 이미 결혼하여 리노로 이사한 상태였다. 로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바로 학교 갈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수다를 떨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이제 나간다고 말했다. 평범한 대화, 마지막 대화였다.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기에 소녀는 우산을 챙겼다. 나무 손잡이가 달린 낡은 파란색 우산이었다. 그리고 제7일한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로 향했다. 학교는 집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어 느린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보통 로셸은 친구이자 반친구인 베키 터너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 학교는 아주 작아서 8학년에는 여학생이 겨우 몇 명뿐이었다. 모두 1학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다. 근처에는 다른 학교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면 길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 함께 다니는 것이 더 안전했다. 보통 로셸은 친구를 데리러 가 함께 등교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둘은 함께 걸으며 길에서 수다를 떨고 그날의 계획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 아침 지인들은 그녀가 베키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로셸은 현관 앞에 멈춰서서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1분, 어쩌면 2분 정도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터너 가족의 차가 진입로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낡은 암적색 세단인 그 차는 보통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로셸은 친구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가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터너 부인이 비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아침 8시경 베키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그냥 혼자 학교로 걸어갔다.
우산을 쓰고 젖은 아스팔트를 따라 익숙한 집들을 지나서 혼자서 아침 9시경 시내 외곽에서 10km 떨어진 주간 고속도로 진출로 근처에 사는 한 농부가 총성을 들었다.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폭음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의 소리는 없었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고속도로의 차 소리뿐이었다. 남자는 불안해졌다. 최근 이 지역에서 가축을 무의미하게 죽이는 사건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남의 동물을 쏘아 죽이고 사체를 들판에 썩도록 내버려 두는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물들, 몇 년간 키워온 소들이 걱정되었다. 보안관에게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먼저 창밖을 내다보며 확인하기로 했다. 동물들은 울타리 옆에 무사히 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풀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지 옆 도로에는 갈색 자동차 한 대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소란 없이. 농부는 빗줄기 너머로 운전자를 자세히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이 지역 사람은 아닌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느긋해 보였다. 두 손은 운전대에,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평범한 운전자였다. 그래서 남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깡통이나 표적을 쏘며 놀았을 수도 있었다. 그는 어디에도 전화하지 않고 자기 일로 돌아갔다. 농부는 아침 내내 밭에서 일했다. 울타리를 고치고 장비를 점검하는 일상적인 일과였다. 그러다 11시 30분쯤 밤새 내린 비로 손상되었을지 모를 울타리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 경계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진흙과 무릉덩이를 지나며 기둥과 철조망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비포장도로 갓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잿빛 흙과 젖은 풀 사이에서 부자연스러운 무언가였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얼어붙었다. 땅에 소녀의 형체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는 것을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흰 블라우스와 파란 청바지를 입은 작은 형체.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움직임이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몇 번 그녀를 불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생명의 흔적은 없었다. 피부는 차갑고 밀랍 같았다. 그때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거의 뛰다시피 했다. 다리가 엉키고 숨이 찼다. 남자는 몇 시간 전 들었던 단 한 발의 총성을 즉시 떠올렸고 바로 그 총성이 이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연락했다. 정오가 지나자 현장에는 지역 보안관 사무소 소속 경관들이 출동해 있었다. 노란색 통제선, 카메라, 측정, 시작이었다. 오후 3시경 로셸의 어머니 샌디 호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인근 고속도로 순찰대 지부에서 근무했고 낮에 교대 근무가 끝났다. 평범한 근무일로 지쳐 있었다. 돌아온 그녀는 먼저 딸을 불렀다. 정적, 곧바로 막내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상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샌디는 가벼운 불안감을 느꼈다. 아직 공포는 아니었고 그저 걱정이었다. 그녀는 큰딸 앤드리아에게 전화했다. 앤드리아는 아침에 통화했고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고 로셸은 학교에 갔다.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돌아왔을 시간이었다. 시간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했다. 샌디는 더 불안해졌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안타깝게도 딸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번호를 눌러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막내딸이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수 있었다.
10대들이니까. 샌디는 마음을 돌리려고 TV를 켰고 즉시 지역 뉴스 속보를 들었다. 아침에 시 외곽에서 생명의 징후가 없는 10대 소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나운서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귀를 찔렀다. 보도 시점까지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원 확인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될 예정이었다. 그 소식은 샌디에게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다. 손이 차가워졌다. 숨이 멎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다. 불안감은 즉시 차갑고 몸을 마비시키는 공포로 변했다. 샌디는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이 떨렸고 모든 친구와 통화가 되지는 않았다. 집에 없는 친구도 있었고 받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 전화 신호음 하나하나가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 거의 도로를 보지 않고 과속하며 베키 터널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딸의 친구를 만났고 그녀는 샌디가 듣기 두려워했던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로셸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예 오지 않았다고. 샌디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보안관 사무소에 연락해 막내딸의 실종을 신고하는 것이었다. 즉시. 그 순간 경찰은 막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했다. 실종 신고가 시간과 인상착의의 면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로셸인지 즉시 확인하기로 했다. 샌디는 딸의 옷차림과 외모를 자세히 설명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흰 블라우스, 로셸이 아침에 입었던 바로 그 옷, 파란 청바지, 무릎이 살짝 다른 아끼던 바지, 파란 우산,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모든 것이 낮에 시 외곽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살인범의 희생자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불려갔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여정이었다. 영안실의 차가운 복도, 소독약 냄새, 램프의 하얀 불빛. 어머니 덕분에 로셸 워드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샌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이고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녀의 죽음은 가족에게 끔찍한 충격이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레드블러프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지, 어디서 안전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불확실성과 커져가는 언론의 관심은 수많은 소문을 낳았다. 전화선은 불이 났다. 사람들은 문을 이중 삼중으로 잠그고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며 경찰이 빨리 잡지 못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히스테리와 공포는 공식 발표가 나올 때마다 더욱 커졌고 이는 지역 주민들, 특히 학교에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학교는 공황 상태였다. 학부모들은 경비를 요구했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범인이 미성년자, 특히 여학생들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워드 가족이 세상과 단절된 채 딸을 애도하는 동안 형사들은 수사를 계속했다. 지역 주민들은 거리에서, 상점에서, 주유소에서 살해된 소녀의 운명에 대해 속삭였다. 대부분은 잔혹한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단어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발음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셸이 그런 학대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저 우발적인 폭력의 희생자, 우연한 표적이 되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잠시 후 보안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지친 얼굴로 수사팀의 몇 가지 가설을 발표했다. 소녀는 실제로 잔혹한 학대를 당한 후 뒤통수에 총을 맞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한 발의 정확하고 냉정한 총격이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없었다. 단서도 이름도 없었다.
지역 사회와 부모,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차를 타고 또 도보로 주변을 순찰하며 눈에 띄게 주둔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도시가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들은 이 범죄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공포는 깊이 자리 잡았다. 베키 터너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에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몇 주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로셸이 도움을 청하는 악몽을 꾸었다. 소녀는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끈기 있게 설명해주는 경찰관들과 여러 번 대화했다. 이 교육 이후 겁에 질린 지역 학생들은 오직 4-5명씩 무리를 지어 등교하기 시작했다.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로셸이 다녔던 그 길을 혼자 다니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리고 베키는 로셸과 함께 등교하던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마다 몸이 마비될 듯한 공황 발작을 겪었다. 길모퉁이 하나하나, 커브길 하나하나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곳을 멀리 돌아다녔다. 베키는 소녀가 바로 그곳, 자신의 집과 학교 사이의 그 길 위에서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이 매일 함께 걷던 바로 그곳에서. 같은 해 11개의 제7일 예수재림교 학교들이 추모 행사를 열었다. 그들은 로셸의 학교 뒷마당에 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모였다. 교사, 학생, 이웃, 그냥 아는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로셸을 기리며 튤립을 심었다. 밝은 노란색과 빨간색 튤립이 매년 봄마다 삶을 사랑했던 소녀를 떠올리게 하도록. 또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 명판을 설치했다. 생물연과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글귀가 적힌 소박한 청동 명판이었다. 이 무렵 법집행기관 직원들은 이미 살해된 소녀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한 상태였다. 그녀의 일기장에 적힌 모든 지인, 모든 이름을 샅샅이 훑었다. 형사들은 단 한 명의 용의자도 찾지 못했다. 소녀는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행동 문제도, 나쁜 습관도, 어두운 비밀도 없었다. 로셸은 부모님과 갈등도 없고 집을 나갈 이유도 없는 평범한 10대였다. 다툼도 비밀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기를 품은 사람도 적도 없었다. 모두가 이 조용하고 착한 소녀를 사랑했다. 범죄 현장에서 수많은 증거물이 수집되었다. 머리카락, 옷감 섬유, 생물학적 흔적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포장되고 표시되고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하지만 이는 형사들을 실마리로 이끌지 못했다. 기술은 원시적이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 달간의 납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꽉 막힌 희망 없는 막다른 길이었다. 상황은 거의 10년간의 침묵 끝에 90년대에 들어서야 변했다. 연쇄살인범 헨리 리 루커스라는 첫 번째 유력 용의자가 등장한 것이다. 남자는 직접 연락해와 로셸 살해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다. 당시 그는 이미 여러 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자유의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살고 있었다. 그는 여성을 잔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수법이자 병적인 특징이었다. TV에서 로셸의 이야기를 들은 헨리 루커스는 자신이 그 여학생을 총으로 쏘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도 떠들썩한 자백을 했고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이 8년 동안 미국 고속도로를 누비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헨리의 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의 희생자 수는 600명을 넘어섰다. 이는 그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으로 만들 법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말을 깊은 회의감으로 대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주변의 유명 범죄를 자신의 소행으로 돌리며 명성, 관심, 인지도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루커스는 관심을 즐겼고 그 속에 흠뻑 빠져들었다. 공식적으로 그의 범행은 단 3건의 살인만 확인되었다. 그는 격분하여 어머니를 죽였고 그 후 2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 나머지 600명의 희생자에 관해서는 그는 아마도 실제 상황과 떤떨어진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지리적 위치가 맞지 않았고 날짜는 뒤죽박죽이었으며 묘사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의 희생자 중 일부는 허구이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셸 살해에 대한 그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했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헨리 리 루커스는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혹시 이번에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형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헨리 루커스의 진술에 즉시 큰 관심을 보였다. 남자는 교도소에서 신문을 위해 이송되었다. 그는 이전 3건의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었다. 탈출구는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다. 헨리의 이력에 따르면 1983년 3월 로셸이 살해될 당시 그는 실제로 세크라멘토 근처에 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모텔방을 빌려 지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레드블러프까지 차로 2시간 이내에 빠르게 갈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헨리가 신문실에 들어와 형사들 맞은편에 앉자마자 그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희죽거리고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똑바로 쳐다보기를 피했다. 남자는 소녀에 대한 공격이 일어난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몇 가지 다른 이름을 댔지만 모두 틀렸다. 그는 자신이 희생자를 유기했다고 주장한 장소가 세크라멘토 근처 강가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그녀는 레드블러프에서 10km 떨어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발견되었다. 신문은 3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형사들은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기록했다. 이 시간 동안 루커스는 수많은 모순된 진술을 했다. 다른 날짜, 다른 장소, 다른 상황을 말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30분 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희생자와 아무 관련 없는 여러 지명을 언급했다. 소녀의 외모, 옷차림, 머리 색깔을 묘사하지 못했다. 남자는 결국 소녀에 대한 공격의 세부 사항을 신빙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말에 갇혔다. 그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관심을 즐기고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헨리 리 루커스와의 대화와 그의 거짓 자백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형사들에게서 몇 주간의 귀중한 시간과 경찰의 상당한 자원을 빼앗아갔다.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 뉴스에 나오며 중요한 인물처럼 느끼기 위해 또 다른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신속하게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로셸 살해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다. 초기 수사 당시 법 집행기관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살인범의 생물학적 물질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다. 83년에는 DNA 분석 기술이 막 태동하던 시기라 실험실에서 첫걸음을 떼고 있었기에 거의 쓸모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은 크게 발전했다. 교도소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헨리 루커스의 DNA 프로필을 40년 전에 수집된 증거와 대조했다.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표지도 맞지 않는 완전한 불일치였다. 루커스는 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는 이후 2001년 64세의 나이로 수감 중에 사망했으며 자신이 꾸며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진실된 증언을 남기지 않았다.
더 많은 정보, 단서, 증인을 얻기 위해 형사들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자주 호소했다.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고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많은 이들이 그날 아침 희생자가 발견된 교회의 농경지 부근에서 갈색 차를 탄 의문의 운전자가 목격되었다고 주장했다. 몇 명의 용의자, 이름, 얼굴, 소문이 떠올랐다. 이들은 초기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을 때도 철저히 조사되었다. 가장 귀중한 정보원 중 하나는 소녀를 자신의 땅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바로 그 목장 주인이자 농부였다. 그의 묘사 덕분에 갈색 자동차 운전자의 몽타주가 작성되었다. 화가는 세부 사항을 웃터치며 오랫동안 작업했다. 불행히도 이는 여전히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흔한 외모, 특별할 것 없는 모습, 다부진 체격의 남자, 긴 머리, 턱수염, 그런 사람은 수천 명이었다. 차 번호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번호판을 기억하는 증인도 없었다. 비, 거리, 스쳐 지나간 시선 때문에 운전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캠은 표준적인 수사 활동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는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날 아침 비를 맞으며 친구 집 앞을 지나친 후 로셸은 학교 방향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 수백 미터를 더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텅 빈 거리에서 파란 우산을 쓴 외로운 소녀는 원치 않는 주목을 끌었다. 갈색 차를 탄 신원 미상의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베키의 집과 학교 사이의 그 길 위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차를 돌렸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는 총기로 그녀를 위협했을 것이다. 권총을 보여주고 그녀를 향해 겨누며 명령했을 것이다.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겁에 질린 10대를 힘으로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넣었을 것이다. 로셸은 아마 저항하며 소리치려 했겠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빗소리가 소리를 삼켰다. 목격자들이 30대 정도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긴 검은 머리와 덥수룩한 턱수염을 가진 운전자와 갈색 자동차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다. 희생자 발견 후 범죄 현장에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증거물이 수집되었다. 감식반은 몇 시간 동안 작업했다. DNA를 담고 있는 체액과 미세한 피부 조각이 발견되었다. 83년에는 이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신원 확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었고 수사에 거의 아무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수집되어 멸균 용기에 포장되고 수집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여 기록된 후 언젠가 과학이 이 말없는 증거들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경찰 기록 보관소에 장기 보관되었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 동안 형사들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분석했다. 작성된 몽타주와 조금이라도 닮은 남성들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갈색 자동차를 세워 소유주를 신문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다. 차종과 외모 묘사로 볼 때 몽타주의 운전자가 당시 지역 부서에서 근무하던 보안관 론 케이니그와 매우 닮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비슷한 차를 가지고 있었고 체격과 턱수염도 비슷했다. 지역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큰 소리로 그가 소녀 살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속삭임은 대화로 번졌다. 보안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결백을 확신에 차 공개적으로 밝혔고 지역신문과 인터뷰도 했지만 회의적이었던 레드블러프 주민들은 그가 법 집행기관의 일원, 즉 시스템 내의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수집되고 대중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론이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의 의심은 수년간 꺼지지 않고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이는 평판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남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심지어 보안관에게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마주치면 외면하고 등 뒤에서 속삭이며 눈초리로 비난했다. 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사건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지만 2000년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미제로 남아 있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은 없었으나 속도가 느려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몇 명의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고 경찰은 이들과 상세히 대화하며 신문과 조사를 진행했다. 형사들의 시야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비교를 위해 DNA 샘플을 채취했다. 수사 기간 동안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했던 몇몇 형사들은 은퇴하거나 늙고 지쳤다. 그 자리에 열정적으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모든 관련 인물을 신문하며 증언을 재검토하는 젊은 경찰들이 새로 왔다. 하지만 이는 수사를 진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돌파구는 없었다. 새로운 DNA 연구 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등장했다. 이전에 얻은 자료는 기록 보관소에서 꺼내져 재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등록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것을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는 커지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상황은 수십 년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다가 비극이 있은 지 39년 만인 2022년 법 집행기관이 오래된 증거 분석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를 이끌던 젊고 열정적인 형사는 유전 계보학의 사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살인범을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계도, 즉 친척을 통해 찾아내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이때까지 법 집행기관, 계보학 사이트 및 기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가계도를 작성하고 친척을 찾고 혈통을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한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개의 DNA 샘플이 수집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먼 사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범죄 현장의 증거가 기존 경찰의 등록 범죄자 명단과 직접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범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것이다. 이 방법은 3대, 4대 친척, 여러 세대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매우 먼 친척까지 높은 정확도로 혈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미제 사건 파일 속에서 두꺼운 먼지에 덮여 희망이 없어 보였던 오래된 범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이 절차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고 긴 과정이었다. 전문 지식이 필요했고 계보학자들의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고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실제 현장에서 인상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6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이 바로 이 유전 계보학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장기 미제 사건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당시 기술은 이미 법 집행기관에서 다양한 강력범죄의 범인을 밝혀내고 신원 미상의 유해나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2022년 카운티에서는 쌓여있는 미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다루고 오래된 사건 파일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험 많은 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이 특별히 꾸려졌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가장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인 로셸 워드 사건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선 수십 년간 보관되어 온 모든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83년 최초 현장 감식 당시 조심스럽게 채취한 작은 머리카락 다발 단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색깔과 질감으로 보아 너무 어둡고 뻣뻣해서 명백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머리카락 다발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것으로 물리적 접촉 과정에서 남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머리카락 다발에서 사용 가능한 DNA 샘플을 채취하여
최신 유전 계보학 기술로 정밀 조사를 하면 마침내 살인범의 흔적을 적어도 그의 가족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전에 카운티 대표들과 최초의 이 여학생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했던 FBI 및 법무부와의 중요한 회의가 조직되었다. 진지한 논의 끝에 모든 장단점을 따져본 후 이 혁신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법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이러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인 아스트레아 포렌식스에 공식적으로 연락했다. 40년간 보관되었던 바로 그 머리카락 한 줌이 현대적인 실험실로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먼저 최신 장비를 사용한 복잡한 DNA 프로파일링이 수행되었고, 그 다음 얻어진 유전 정보는 일치하는 대상을 찾기 위한 계보학적 조사를 위해 연방수사국 FBI로 보내졌다. 보통 이러한 과정은 몇 주, 심지어 몇 달간의 긴 기다림으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마치 운명이 사건을 서두르기로 결심한 듯 모든 것이 매우 빠르고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7일 로셸이 태어난 지 정확히 40년이 되던 날, 형사들은 법무부 대표 및 FBI 요원들과 비공개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전 계보학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높은 확률로 유력한 살인범의 이름까지 특정해냈다. 그는 레드블러프시의 전 주민이었던 조니 코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이 남자의 심리 프로필은 그 자리에 있던 경찰들에게 즉시 매우 흥미롭고 불안하게 다가왔다. 우선 남자의 전체 신상 명세가 긴급히 확인되었고 모든 기록이 검토되었다. 그는 실제로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각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위험한 상습범이며 그의 범행 수법이 로셸 워드에게 가해진 잔혹행위 및 살해 상황과 의심스럽고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일한 잔인함, 동일한 수법, 동일한 냉혹함, 이러한 명백한 일치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째서인지 이 특정 사건의 용의자로 단 한 번도 고려되거나 간주된 적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로셸이 살해된 먼 83년도에도 젊은 조니 코이는 이미 소소한 범죄와 상습적인 위반 행위로 지역 경찰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절도, 난동, 싸움을 저질렀으며 사건 보고서에 등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적이고 공개적으로 강력한 불법 약물을 사용했고 관리 대상이었으며 이웃과 경찰들 사이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욱하며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다. 여학생 살해 사건 6년 후인 89년, 조니는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중년 여성과 그녀의 20대 딸이 타고 가던 차를 세웠다. 그들은 익숙한 길을 차로 평화롭게 지나가던 중이고 모두가 서로를 아는 이 작은 마을에 그가 여전히 살고 있었기에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여성들이 아는 사람임을 알아보고 차를 세우자마자 그는 갑자기 권총으로 그들을 공격적으로 위협하며 얼굴 앞에서 휘둘렀다. 조니는 그들에게 즉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운전하라고 거칠게 강요했고 자신의 차로 그들의 차를 뒤따랐다. 수 킬로미터 동안 아무도 없는 황량하고 인적 없는 도로에서 남자는 계속해서 총기로 위협하며 공포에 떨게 한 채 21세 여성을 잔혹하게 대하고 그녀의 모든 개인 소지품, 돈, 서류를 훔쳤으며 그들의 자동차까지 강탈하여 이동수단 없이 남겨두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희생자들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고 충격에 빠진 그들을 길가에 냉소적으로 버려두고 훔친 차를 타고 떠났다. 몇 시간 후 충격에 빠진 피해자들이 가장 가까운 집에 겨우 도착해 도움을 받고 법집행기관에 신고하자 조니 코이는 인상착의를 통해 상당히 신속하게 특정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 권총으로 무장하고 훔친 차를 몰고 있었지만 체포될 때는 이상하게도 심각한 저항 없이 순순히 항복했다. 훔친 자동차와 피해자들의 소지품 외에도 그의 몸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강력하고 위험한 불법 약물이 담긴 여러 개의 봉지가 발견되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 심각한 범죄로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에 가까운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형사들은 조니 코이와 직접 대화하고 상세한 신문을 진행하여 로셸 살해에 대한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짓고 싶어 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019년 6월에 자연사하여 그 소녀 사건에 대한 가능한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그가 40년 전 10대 소녀에게 일어난 일에 실제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의 살아있는 친척들을 시급히 찾아 그들로부터 새로운 DNA 샘플을 채취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혈연 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다행히도 코이의 광범위한 가족 구성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어디로도 이사가지 않았다. 조니와 직간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즉시 발견되었고 형사들은 그들 모두에게 상황을 상세하고 정직하게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적 비난과 수치라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친척은 예외 없이 83년도에 수집된 오래된 증거물과 철저히 비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DNA 샘플을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그 대가로 수사팀은 그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 특정 사건에서 친척을 통한 DNA 대조는 직접 비교처럼 100% 일치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개의 가른 샘플을 수집하여 여러 독립적인 교차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운명의 선물이었다. 이는 작전의 전반적인 성공 가능성과 유전학적 작업의 최종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게 했다. 친척들로부터 수집된 DNA 프로필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할 때마다 그것들은 조니 코이 가족에 속한 생물학적 물질과 명백한 직접적인 일치성을 꾸준히 보여주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으로 복원된 그의 외모는 그날 아침 살인범을 목격했던 바로 그 농부 증인의 인상차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했다. 80년대 초반 그 시절에 조니 코이는 실제로 같은 모델의 갈색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이제 수사팀에게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표준적인 조회가 왜 훨씬 더 일찍,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이 결정적인 일치점을 찾아내지 못했는지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조니 코이는 1989년 범주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의 전체 유전자 프로필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했다. 형사들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특별 내부 조사와 직무 감찰까지 조직했다. 유감스러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니 코이의 DNA 샘플은 실제로 훨씬 이전에 유전자 분석 방법이 과학자들에 의해 막 개발되기 시작하여 극히 원시적이었던 90년대에 수집되었다. 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FBI가 전국적으로 일치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연방 시스템 코디스에는 처음에 구식의 불완전한 유전자 마커가 업로드되었다. 그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막 형성되고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던 매우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었다. 나중에 2020년 이후 이 오래된 마커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남아 있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이제 모든 확인과 재확인을 거친 후 조니 코이가 무고한 10대 소녀의 잔혹한 살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낡은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던 살인범의 오래된 유전자 프로필을 전문가들은 바로 그 머리카락 다발에서 최근에 얻은 현대적인 마커와 다시 한번 면밀히 대조하기로 결정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한 철저한 재분석 결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2023년 10월 3일, 40년 7개월 만에 이 수사 사건은 공식적으로 성대하게 마무리되고 종결되었다. 모든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만약 조니 코이가 최종 DNA 감정 시점에 살아있었다면 수집된 이 물적 증거들은 로셸 워드에 대한 잔혹 행위와 냉혈한 살인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죄를 명백히 입증하고 국내 어느 법원에서든 유죄 판결을 보장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최고의 가장 비싼 변호사들을 동원했거라도 그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실질적인 기회는 절대적으로 미미하고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로셸 워드 살인사건이라는 오래된 사건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그의 범죄 활동 기간 동안 조니 코이의 손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본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무고한 보안관 론 케이니그에 대한 모든 의심과 비난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소되었다. 이는 수년간 의심의 무게 아래 살아온 그의 연로한 가족에게 진정한 안도와 해방이 되었다. 비록 그 남성 자신은 이미 2009년에 자연사했지만 이제 그의 좋은 이름과 명성은 모든 지역사회의 눈앞에서 어떤 부당한 의심과 중상모략으로부터도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깨끗해졌다. 둘째, 기다림에 지친 로셸의 가까운 친척들 역시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리적 안도와 상처의 부분적인 치유를 얻었다. 이제 그들은 사랑하는 딸과 여동생의 잔혹한 살해에 누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진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가족은 여전히 최종적으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끝없는 세월 동안 그들은 살인자가 직접 공정한 재판에 서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꿈꿔왔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아침의 모든 고통스러운 세부사항, 조니 코이가 뉘우치지 않고 무덤까지 영원히 가져간 모든 상세한 내용과 동기에 대해 결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되고 종결되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수사 절차와 서류 작업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언니 안드레아는 결과 발표 후 끈질긴 기자들의 몇 차례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억누른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항상 어린 로셸과 매우 가까웠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비극적인 동생의 죽음 당시 안드레아는 알고 보니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그 흥미로운 상태에 대해 아직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의 회상에 따르면 로셸은 항상 모성과 아이들이라는 이 설레는 주제에 대해 엄청난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안드레아는 당시 사랑하는 사람과 막 결혼하여 리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린 동생은 전화할 때마다 그녀에게 흥분해서 벌써 임신했는지 아기는 언제 태어나는지 물어보곤 했다. 로셸은 사랑하는 언니에게 돌볼 수 있는 조카, 예쁜 여자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꿈꿔왔다. 안드레아는 로셸이 그녀의 조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동생을 기리기 위해 사랑을 담아 똑같이 로셸이라고 이름 지어준 건강한 여자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 불과 몇 달 전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아직도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고 운명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름이라도 살아있도록,
왜냐하면 어린 동생은 안드레아에게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가장 착하고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 안드레아는 기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한편으로는 40년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여동생의 끔찍한 살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여전히 그 살인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가 로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무고한 희생자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힘들고 파괴적인 시련과 고통을 무자비하게 안겨주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꿈꿔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은 현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와 질문에 전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1983년 여학생 로셸 살해 사건과 1989년 여성과 딸을 공격한 후 체포되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유사한 미해결 여성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조니 코이가 이론적으로 책임이 있고 연루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었다. 이 두 알려진 범죄 사이에 6년간의 자유로운 기간 동안 그는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수많은 다른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가설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철저한 법의학적 감정과 해당 시기의 다른 미제 사건들과의 DNA 비교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조니 코이의 DNA 프로필과 다른 범죄와의 새로운 데이터나 단서, 일치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은 조용하다. 하지만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